최 선생님, 수술 안 받겠습니다. 최 선생님, 수술 안 받겠습니다. 내가 웃으며 이 말을 끝내자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 김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기가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서연, 너 미쳤어? 그는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지만 방금 검사를 마친 터라 몸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그의 통장들을 꺼내 의사 선생님 앞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선생님, 보세요. 이게 남편의 모든 통장이에요. 잔액을 다 합쳐봐야 이 100원밖에 없네요. 최 선생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통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박서연 씨, 수술비가 대략 7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알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박서연, 너 정말 내가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8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온화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당신도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했잖아. 지난달에 제가 유방결절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고작 1,000만 원인데 집에 돈 없어. 일단 좀 기다려보자고 했지.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다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수술은 1,000만 원이고 당신 수술은 7천만 원이니까. 그러니 더더욱 기다려봐야겠네. 안 그래요? 최 선생님은 우리 둘을 보며 입을 열려다 말고는 결국 한숨을 쉬었다. 두 분이서 먼저 상의해보세요. 하지만 수술은 정말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자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박서연,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돈 문제는 집에 가서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제발, 응. 방법을 찾아보자고?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당신 여동생 김민지한테 1억 2천만 원 송금할 때처럼 방법을 찾자고? 김민준의 동공이 커졌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드디어 인정하네. 나는 병상 여부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계속 모르는 척할 줄 알았는데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필요 없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거래 내역을 찾아 하나하나 읽어주었다. 작년 3월 김민지 차 사주느라 2천만 원. 작년 8월 개 오피스텔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 올해 6월 개 아들 사립초등학교 입학금으로 4천만 원. 올해 5월 개 카드값 갚아주느라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 한 푼도 틀림없어. 내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김민준의 얼굴은 한 겹씩 더 하얘졌다. 이 돈 전부 우리가 8년 동안 모은 돈 맞지? 내가 웃으며 물었다. 김민준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에 도로 위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지난달에 내가 유방결절 수술 때문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어. 그런데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더라. 그때는 내가 착각했나 싶었지. 집안 돈 관리는 항상 당신이 했으니까 난 한 번도 관여한 적 없거든.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 3년 전에 우리가 이 아파트 살 때 통장에 분명히 1억 5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차를 사긴 했지만 다른 큰 지출은 없었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을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봤어.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 내역을 봤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내 목소리는 아주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꼭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 순도 100% 바보. 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옷 한 벌 사는 것도 반나절을 고민했어. 돈 모으려고. 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결과는? 나는 웃었다. 결과는 당신이 그 돈을 전부 내 여동생한테 줬다는 거였어. 걘 내 동생이잖아. 김민준이 힘없이 변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럼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내가 아프면 치료 안 받아도 되고, 내 동생은 차 사고, 집 꾸미고, 애 학교 보내고, 카드값 갚는데 우리 돈을 꼭 써야만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건데? 나는 병상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말해봐. 네 동생이랑 나 둘 중에 누가 진짜 내 가족이야? 김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알았어. 나는 몸을 일으켜 가방을 들었다. 최 선생님이 내 수술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 통장엔 이 100원밖에 없고 내 통장에도 200만 원뿐이야. 돈이 모자라. 그래서 수술 안 해. 서연아, 김민준이 나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러면 안 돼. 나 죽어. 지난달에 내 결절 수술 기다려보자고 말했을 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걱정 마. 정말 당신 죽는 꼴 보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돈은 마련해 볼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방법을 찾아봐야지. 정말? 김민준의 눈에 빛이 돌았다. 물론 진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이혼. 내가 그 두 글자를 뱉어내자 김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다시 말했어. 나는 말했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부터 정리해. 그럼 내가 돈 구해서 내 목숨 살려줄게. 왜? 더 이상 바보처럼 살기 싫으니까. 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잘 생각해봐. 내일 답을 줘. 동의 안 하면 정말 돈 없어. 병실을 나와 나는 복도 벽에 기댔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8년, 꼬박 8년이었다. 나는 사랑과 가정과 미래와 결혼했다고 믿었다. 결과는? 나는 그냥 김씨 집안의 공짜 가정부이자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5년을 산 이 집을 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 3년 차에 샀다. 그때 나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신 예단비 5천만 원을 전부 보태 계약금을 냈다. 나머지는 매달 함께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 집을 사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김민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고마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당신 호강시켜줄게. 나는 그때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이지 헛웃음만 나온다. 호강은 호강인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김민지였을 뿐.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의 엄마,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직도 시치 미를 때?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네가 수술 못하게 막는다며? 너게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어머님, 제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 그럼 어머님은요? 나는 되물었다. 어머님은 왜 대출 안 받으세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디서 7천만 원을 빌리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네가 걔 아내잖아. 네가 안 구하면 누가 구해? 하지만 어머님, 저 돈 없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어요. 수술비로는 턱도 없다고요. 20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1억 5천만 원 모아둔 거 아니었니? 1억 5천이요? 나는 냉소했다. 그 돈 어디 갔는지 어머님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나는 말을 이었다. 그 돈 전부 민지한테 갔어요. 차 사고, 집 꾸미고, 애 학교 보내고, 카드값 갚아주느라 1억 2천만 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3년 동안 생활비로 거의 다 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은행거래 내역 보내드릴까요? 직접 보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 뒤에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한 결자 가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민준이는 내 남편이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그럼 지난달에 제가 유방결절로 수술해야 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묻자 시어머니는 또 말이 없었다. 그깟 결절 가지고 뭘 그러냐. 일단 지켜보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다. 괜히 헛돈 쓸 필요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당시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했다. 나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지. 네, 돈 아끼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아끼려고 수술 안 하는 거예요. 박서연, 너 지금 복수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준이는 내 남편이야.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넌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해. 손가락질이요? 나는 웃었다. 바보로 사는 것보단 낫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나는 말을 끊었다. 수술비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민준 씨랑 이혼시켜주세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는 높아졌다. 네가 미쳤구나. 이 판국에 이혼이라니. 바로 이 판국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하면 제가 돈 마련해서 수술받게 해줄게요. 이혼 안 하면 정말 돈 없어요. 너 지금 사람 약점 잡고 흔드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나는 정정했다. 이건 손절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바로 다시 울렸지만 보지도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앞으로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나를 냉혈한이라고 비난할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들을 바라보았다. 결혼 8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은 적이 없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까워서였다. 늘 돈을 아끼고 모아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돈은 모았지만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였다. 나는 3년 전에 산 원피스 한 벌을 꺼냈다. 나와 김민준의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산 것이었다. 10만 원짜리. 며칠을 속상해했다. 지금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 없다. 김민지에게 사준 차값 2천만 원이면 이런 원피스를 200벌은 살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이면 300벌이다. 그런데 나는 고작 10만 원짜리 원피스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다. 나는 원피스를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해야 했을까?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나는 내 헌신이 보상받을 줄 알았다. 내 희생이 소중히 여겨질 줄 알았다. 내 사랑이 눈에 보일 줄 알았다. 결과는? 나는 그냥 바보였다. 순도 100% 바보.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김민지, 그리고 김민준의 온갖 친척들이 다 몰려왔다.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는 듯이 나를 비난했다. 서연아,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니?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개병이 다 낫고 나서 해야지. 이건 사람 약점 잡고 못된 짓 하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침내 할 말을 다 마쳤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다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죠. 나는 일어나 그들을 둘러보았다. 첫째, 김민준 씨가 저한테 잘해줬는지 아닌지는 제 마음이 가장 잘 압니다. 둘째, 저는 약점을 잡고 못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제 것이었던 걸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셋째, 이혼은 제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고 바꿀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우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제 조건은 간단해요. 이혼하면 돈을 구해주고, 안 하면 돈 없어요. 조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묵직했다. 적어도 민준이 병이 다 낫고 나서.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민준 씨 병이 다 나은 뒤에 그 사람이 이혼에 동의할까요?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죠? 나는 웃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람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조건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이혼 못할 테니까. 하지만은 없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이혼하든가 돈 없이 치료를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박서연,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김민지가 나섰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평생 마음 편히 못 살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아가씨라고 불렀던 여자. 3년 전 그녀가 이혼했을 때 김민주는 내게 2천만 원을 주자고 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나는 그때 돈이 아까웠지만 결국 동의했다. 2년 전 그녀가 집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며 김민주는 또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동생이 너무 허름한 데서 살게 할 수 없다면서.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 져주었다. 1년 전 그녀의 아들이 사립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김민주는 4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아이 교육을 망칠 수 없다면서. 나는 마침내 김민준과 대판 싸웠지만 결국 돈을 내주었다. 올해 초 그녀의 카드값이 터지자 김민주는 또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급한 불은 꺼줘야 한다면서. 그땐 내가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몰래 돈을 송금했다. 1억 2천만 원, 꼬박 1억 2천만 원이었다. 내 8년의 저축, 8년의 피와 땀, 8년의 꿈이 담긴 돈이었다. 전부 그녀에게로 갔다. 민지 씨, 나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1억 2천만 원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요? 김민지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하고 집안일하고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9시, 10시까지 야근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야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죠. 8년 동안 10만 원 넘는 옷 한 벌, 5만 원 넘는 가방 하나 사본 적 없어요. 미용실 한 번,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고요. 아낄 수 있는 돈은 다 아꼈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나는 웃었다. 결과는 전부 당신한테 갔네요.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차 사는데 2천, 인테리어에 3천, 학비로 4천, 빚 갚는데 3천, 총 1억 2천만 원. 나는 하나하나 짚었다. 그 돈이면 내가 옷을 몇 벌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가방은 몇 개나 사고 여행은 몇 번이나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전부 당신한테 줬죠.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이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통장을 보니 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 순간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꼭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순도 100% 광대. 김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언니?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는 냉소했다. 그 돈이 내 저축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고? 당신이 얼마나 편하게 썼는지는 알았으면서? 나는 언니네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돈이 많았죠. 하지만 그건 내 돈이었어요. 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내 8년의 피땀이었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김민지가 울며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이 소용있었으면 경찰은 왜 있겠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참 좋은 따님을 두셨네요. 남의 돈 쓰는 건 아까운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잘 쓰시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변했다. 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천천히들 상의하세요. 기억하세요. 내일 정오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없던 일로 알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상관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민주는 병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반짝 빛났지만 이내 다시 어두워졌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 생각은 해봤어? 김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이래야만 하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되물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민지만 챙겼어. 내 생각은 못하고.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어떻게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이런 일. 나는 웃었다. 김민준, 당신이 말하는 이런 일이 뭔지 알아? 그건 1억 2천만 원이야. 내 8년의 저축이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피 같은 돈이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이야. 그리고 그건 우리의 미래였고 우리의 희망이었고 우리의 꿈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전부 내 동생한테 줬잖아.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왜 이혼하려는지 알아?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민지한테 돈을 줘서가 아니야. 당신이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 마음속에선 민지가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지. 나는 그냥 현금 인출기, 공짜 가정부, 언제든 희생시켜도 되는 외부인이었고 그런 거 아니야. 김민준이 변명하려 했. 그럼 어떤 건데?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지난달에 내가 유방결절로 수술해야 했을 때 고작 1,000만 원이었어. 당신 뭐라고 했지? 기다려보자 그랬지? 그런데 민지가 카드값 3천만 원 갚아야 했을 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송금했잖아. 이게 차별 대우가 아니면 뭔데?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민지는 우리한테서 총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어. 나는 말을 이었다. 1억 2천이면 우리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야. 괜찮은 차 한 대 계약금은 낼 수 있는 돈이고 아이 10년치 학원비는 낼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걸 전부 민지한테 줬어. 차 사고 집 꾸미고 학교 보내고 빚 갚는데 매번 당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걔가 딱하다고 했고 안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 결과는? 걔는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를 몰고 멋지게 인테리어한 집에서 살고 아들은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잘만 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웃었다. 나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반나절을 고민하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도 못 내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 왜? 당신이 돈 아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돈 다 누구 좋으라고 아낀 거야? 김민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면 다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김민준, 나 이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뱉어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이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어쩌면 3년 전에 김민준, 내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라고 말하던 그 김민준, 나와 함께 미래를 그리던 그 김민준은 아직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이 김민준, 1억 2천만 원을 동생에게 주고 내가 아픈 건 기다려보라고 말하는 이 김민준은 사랑하지 않았다. 서연아, 김민준이 나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김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혼하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하면 내가 동구에서 수술받게 해줄게. 하지만 이혼 안 하면 정말 돈 없어. 왜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데? 김민준이 물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말했다. 나 올해 36이야. 결혼 8년 동안 아이도 없고 내세울 커리어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이혼하지 않으면 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바보처럼 살고
계속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이용당하겠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민준이 울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하고 절대 민지 편만 들지 않고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말 3년 전에도 했었어. 김민준이 굳었다. 3년 전에 당신이 처음으로 민지한테 차 사주려고 2천만 원 보낼 때 내가 반대했지. 그때 당신 뭐라고 했어? 여보, 딱 한 번만이야. 다신 안 그럴게. 너한테 정말 잘할게. 결과는? 나는 웃었다. 결과는 당신이 그 말을 4번이나 더 하고 1억 2천만 원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기회를 달라고? 잘하겠다고? 민지 편 안 들겠다고? 김민준, 당신 약속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야. 김민준은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병상 위로 쓰러졌다. 내일 정오까지 답을 줘. 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혼에 동의하면 바로 동거하러 갈게.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8년 부부의 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알자고. 서연아, 김민준이 등 뒤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만약 내가 이혼에 동의하면 정말 동거해 줄 거야? 응, 나는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죽는 걸 보고 싶진 않아. 왜? 나한테는 아직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아파도 모른 척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병원을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내 절친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서연아, 너 지금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방금 병원에서 나왔어. 왜? 너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수진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민준 씨랑 민지 씨에 관한 거야.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어제 쇼핑하다가 민지 씨를 우연히 봤어. 수진이 말했다.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데 되게 가까워 보이더라. 남자친구겠지.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남자친구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수진이 말했다. 내가 걔네 얘기하는 걸 들었어. 무슨 얘기? 민지 씨가 그러더라. 박서연만 이혼에 동의하면 오빠 수술비는 해결되는 거야. 그때 우리 집 팔고 박서연이 주는 돈까지 합치면 충분할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박서연이 진짜 돈 줄 것 같아? 라고 묻더라. 민지 씨가 당연하지. 걔 엄청 순진하잖아. 오빠가 울기만 하면 바로 마음 약해져. 그때 우리가 돈 받고 집도 팔면 그 돈은 전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연아, 너 아직 듣고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너 정말 똑똑히 들은 거 맞아? 응, 똑똑히 들었어. 수진이 말했다. 그래서 바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는 길가난간에 기댔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그들이 계획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이다. 내가 진심 어린 후회라고 믿었던 것은 그저 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다.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순도 100% 바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왕 변호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남편분이신 김민준 씨에 관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민준 씨께서 3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도 의뢰하셨고요. 네? 나는 경악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위임을 취소하셨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 이혼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전화드린 건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김민준 씨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참고로 그분이 처음에 작성했던 이혼 합의서에 따르면 부인께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빈손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집, 예금, 차 등 모든 재산은 김민준 씨 소유로 하고요.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저도 그 합의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만류했었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분께서 완강하게 그렇게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임을 취소하셨길래 마음을 바꾸신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박서연 씨 만약 정말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부인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석 달 전 바로 내가 유방결절 진단을 받았던 그 달이었다. 그때 김민주는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 집은 내가 5천만 원을 보태서 산 것이고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다. 예금은 그가 김민지에게 줘버렸지만 내가 모은 돈이었다. 차도 함께 산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가?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았. 지난 몇 년간 김민준이 왜 그렇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김민지에게 돈을 보냈는지, 왜 내 병에 대해 기다려보자고 했는지, 그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이혼 전에 재산을 전부 빼돌려 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혼 후에는 나를 빈손으로 내쫓아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그가 아파서 돈이 필요해지니 다시 나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이다. 돈을 받아 수술을 하고 나면 나를 버리고 이혼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인가, 얼마나 악독한 계산인가. 나는 길가에 앉아 서럽게 울었다. 8년, 꼬박 8년.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결과는 나는 사기꾼과 결혼했다. 나를 등쳐먹기 위해 작정한 사기꾼과. 실컷 울고 나서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들이 나를 속이려 했다면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나는 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박서연입니다. 방금 전화 주셨던. 아, 박서연 씨. 네, 변호사님을 제 변호사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언제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지난 8년간의 일을 모두 왕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지난 8년간 모은 1억 5천만 원은 주로 부인께서 버신 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왕 변호사가 물었다. 네, 나는 급여 명세서를 내밀었다. 이게 제 8년간의 급여 기록이에요.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축했어요. 김민준 씨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라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은 사실상 부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긴 하지만 주로 부인의 수입으로 모은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중 1억 2천만 원을 김민준 씨가 여동생에게 이미 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만약 그 송금이 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액수가 커서 부부 공동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은요? 집 계약금 5천만 원은 부인께서 내셨고 대출금도 함께 갚았지만 부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금의 상당 부분도 부인께서 갚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따라서 집의 경우 부인께서 최소 70%는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가질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건 왕 변호사가 조금 난처해했다. 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김민준 씨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요? 내가 물었다. 어떤 유책 사유 말씀이시죠? 그가 석 달 전에 이미 이혼을 준비했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것. 이게 고의적인 재산은닉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증거가 있다면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동생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건 역시 고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우선 은행 거래 내역이 필요하고요. 왕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 송금이 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 그가 이혼을 상담한 시점과 재산을 송금한 시점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설득력이 있겠죠. 은행 거래 내역은 있고 증인도 있어요. 나는 말했다. 제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죠. 박서연 씨,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법무법인을 나오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박서연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생각해봤어? 응, 생각해봤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할게. 정말? 김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리고 수술비도 줄게. 나는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집은 내 거, 차도 내 거,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다 내 거야. 나는 말했다. 그리고 김민지한테는 지난 3년간 가져간 1억 2천만 원 전부 돌려놓으라고 해. 뭐라고? 김민준이 소리쳤다. 그건 말도 안 돼? 그럼 이혼도 없고 수술도 없어.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 김민준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서연아,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아니,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는 거야. 나는 냉소했다. 김민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석 달 전에 이혼 상담받았잖아. 나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고, 맞지? 김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너랑 김민지가 짠 계획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너한테 수술비 주면 너희는 집 팔아서 그 돈 들고 도망치려고 했잖아. 맞지? 난 그런 적 없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변명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 계획 내가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2가지 선택지를 줄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첫째, 내 조건대로 이혼하고 내가 주는 수술비로 수술받아. 둘째, 내 조건이 싫으면 이혼도 하지 말고 수술도 받지 마. 우리 그냥 같이 죽는 거야. 선택해.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 줄게. 내일 정오까지 답 줘.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게 진짜 나였다.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는 나. 역시나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시어머니는 장라조 피터 갈민마오. 네가 집도 갖고 차도 갖고 민지한테 돈도 갚으라고 해? 네가 뭐가 그렇게 탐욕스러워? 어머님, 탐욕스러운 건 제가 아니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집은 제가 5천만 원 계약금을 냈고 대출금도 제가 주로 갚았어요. 차도 같이 산 거고 1억 2천만 원은 제 저축인데 김민준 씨가 몰래 김민지한테 준 거고요. 이제 원래 제 것이었던 걸 되찾겠다는 건데 이게 탐욕인가요? 그렇다고 전부 다 가지면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이도 내 남편이었는데
이혼하더라도 걔 몫은 좀 남겨줘야지. 뭘 남겨주나요? 나는 냉소했다. 돈 남겨줘서 또 김민지한테 쓰게 하라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나는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모른 척 하세요. 김민준 씨가 석 달 전에 이혼 상담받은 거, 저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김민준 씨랑 김민지가 제가 돈 줘서 수술 받고 나면 집 팔아서 도망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알고 계셨죠?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불안해졌다. 모르시겠다고요? 나는 웃었다. 그럼 제가 녹음 파일 하나 보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시어머니에게 전송했다. 수진이가 어제 김민지를 만났을 때 몰래 녹음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김민지와 그 남자의 대화가 똑똑히 기록되어 있었다. 1분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연아, 그건 아마 오해일 거야. 오해라고요? 나는 말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서연만 이혼에 동의하면 오빠 수술비는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게 무슨 뜻이고, 박서연은 엄청 순진해서 오빠가 울기만 하면 바로 마음 약해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이며, 그때 우리가 돈 받고 집도 팔면 그 돈은 전부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저는 원래 8년간의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나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정말이지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됐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만약 제 조건대로 합의 이혼에 응해주신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이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모든 증거를요. 저는 제 재산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김민준 씨와 김민지가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다. 서연아, 내 어미한테 얘기 들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이번 일은 정말 민준이 놈들이 잘못했다. 아버님, 이제야 알아주시는군요. 나도 방금에서야 모든 걸 알았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놈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저를 설득하러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사과하러 전화했다. 나는 잠시 멍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알아주시면 됐어요. 나는 말했다. 집과 차에 대한 내 요구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어차피 다 네가 번 돈으로 산 것이니, 그리고 그 1억 2천만 원 내가 민지한테 갚으라고 하겠다. 정말요? 나는 조금 믿기지 않았다. 정말이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민지가 내 딸이긴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 돈은 반드시 갚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는 말했다. 그럼 수술비는?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시아버지가 내 말을 끊었다. 수술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서연아, 너는 이 집안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맡겨라.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8년 만이었다. 시아버지가 내게 고생 많았다고 말해준 것은,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 나서준 것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나와 김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약속대로 집과 차, 그리고 김민준 명의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되었다.
김민지는 3개월 내로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했다. 그 대가로 나는 김민준에게 수술비로 3천만 원을 주었다. 원래 수술비는 7천만 원이었지만 나는 3천만 원만 주었다.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서명을 할 때 김민주는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가 물었다. 정 떨어지게 나는 웃었다. 김민준, 당신이 이혼 상담받으면서 나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이 단어 생각 안 해봤어?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고 당신 목숨값으로 3천만 원이나 남겨줬어. 이만하면 충분히 자비를 베푼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면 단 한 푼도 안 줬을 거야. 그만해. 서명이나 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빨리 끝내고 빨리 해방되자고. 김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서명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자유로운 기분이 정말 좋았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비록 집은 내 것이 되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았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민지가 서 있었다. 언니,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꽤 초췌해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앉아. 무슨 일이야? 나는 소파에 앉았다. 죄송해요. 김민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많은 돈을 받았고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김민지가 울며 말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부러가 아니었다고? 나는 냉소했다. 그럼 어쩌다 보니 1억 2천만 원을 받은 거야? 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김민지는 더 서럽게 울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집도 꾸며야 하고 애도 학교 보내야 하고 카드값도 갚아야 하고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돈 달라고 했고 제가 잘못했어요. 김민지가 말했다. 언니, 1억 2천만 원 제가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다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3개월 안에는 정말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내가 물었다. 1년만 주시면 안 될까요? 김민지가 나를 바라보았다. 1년 안에 제가 꼭 다 갚을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때 동생처럼 여겼던 여자. 민지 씨,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나는 말했다. 만약 그때 아팠던 게 당신이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내가 기다려보자고 했다면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 김민지가 굳었다. 만약 내가 당신 저축을 전부 가져다가 내 형제자매에게 줬다면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 만약 나와 내 가족이 당신을 속여서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면 당신은 어땠을 것 같아? 김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죄송해요. 그녀는 계속 반복했다. 죄송하면 다야? 나는 말했다. 민지 씨, 나는 성인이 아니야.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 세월의 정을 생각해서 1억 2천만 원 1년 줄게. 나는 일어섰다. 1년 뒤에도 갚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할 거야. 감사합니다. 언니. 김민지가 울며 말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언니, 아니 서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댔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혼 3일 후 나는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비록 원룸이었지만 아주 아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살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시세는 8억 원 정도, 남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6억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차를 판 돈 500만 원과 김민지가 갚기로 한 1억 2천만 원, 그리고 내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을 합치면 나는 약 7억 3,700만 원을 갖게 된다. 이 돈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회사는 월급은 괜찮았지만 야근이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필사적으로 일했던 것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유방결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3개월 정도 지켜본 뒤에 별 문제 없으면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지난달 김민준이 기다려보자고 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결절이 악화되었을지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나는 제때에 손절했다. 수술 후 나는 나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늘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곳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에서 나는 바닷가 펜션에 머물며 매일 늦잠을 자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한라산에도 올라가 눈 덮인 백록담의 장관을 보았다. 예쁜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이번 여행에 500만 원을 썼다. 예전의 나라면 여행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5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삶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던 나 자신을.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베이킹. 나는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각종 빵과 케이크, 디저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선생님은 내가 재능이 있다고 했다. 내가 만든 것들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달 후 나는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동네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베이킹 스튜디오를 열었다. 가게는 10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아주 아늑하게 꾸몄다. 나는 가게 이름을 서연의 작은 주방이라고 지었다. 개업날 수진이와 몇몇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다. 그들은 내가 만든 케이크와 빵을 맛보더니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다. 서연아, 너 드디어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됐구나. 수진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응, 나는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나 자신으로 살게 됐어. 스튜디오를 연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내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되시죠? 저는 시립병원 간호사입니다. 김민준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잠시 굳었다. 무슨 일이시죠? 김민준 씨께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수술 후 회복이 좋지 않아 지금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요. 가족들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김민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저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가 꽤 위독하셔서 그럼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나는 말했다. 부모님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리하시겠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냉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미 3천만 원을 주었다. 그게 나의 마지노선이었다. 나머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보름 후 수진이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김민준의 2차 수술은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부모님도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김민지도 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아버님이 고향집을 팔아서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듣자 하니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대. 매일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다고.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서 오시면서 다 민지 때문이라고 하신대. 민지는? 내가 물었. 그 남자랑 도망쳤대. 수진이가 말했다. 1억 2천만 원 들고 튀었어. 휴대폰도 꺼져 있고 찾을 수가 없대. 나는 침묵했다. 비록 김민지가 미웠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착잡했다. 인과응보가 참 빠르다. 수진이가 말했다. 걔네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결국 자기들도 한 푼도 못 얻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잖아. 그러게 인과응보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너는 요즘 어때?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안 좋아? 아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이제 다 내려놨어. 정말이었다. 나는 다 내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김민준을 미워하지 않고 김민지를 미워하지 않고 김씨 집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움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1년 후 어느 날 내가 스튜디오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나는 고개를 들다가 굳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그는 작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도 굽어 있었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님, 나는 손을 닦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러 왔다. 시아버지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내 가게냐?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꽤 불편해 보였다. 서연아, 지난 1년 잘 지냈니? 그가 물었다. 네, 잘 지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게 장사도 잘 되고 이 일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다행이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다. 아버님, 오늘 오신 건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사과하러 왔다. 사과요? 그래.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1억 2천만 원이다. 민지가 너한테 빚진 돈. 나는 멍했다. 민지 씨, 도망갔다면서요? 도망갔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 있잖니. 이 돈은 내가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이다. 고향집 판 돈 1억 원에 내 퇴직금을 전부 합쳐서 겨우 마련했다. 아버님, 이건. 나는 어쩔 줄 몰랐다. 서연아, 받아라. 시아버지가 내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이건 네게 빚진 돈이니 반드시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놈 일은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시아버지가 내 말을 끊었다.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받는 거지. 하지만 지금 상태가 안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다. 매일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 의사 말로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침묵했다. 서연아, 네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 그렇게나 헌신했는데 우리는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정말이에요.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시아버지가 일어섰다. 서연아, 부디 잘 살아라. 알겠지?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 시아버지는 몸을 돌려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서연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민준이 그놈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나는 잠시 멍했다. 결혼 초 몇 년 동안은 정말 너를 사랑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민지한테 휘둘리기 시작했지. 민지가 계속 계기에다 대고 네가 돈이 많네, 네가 인색하네, 네가 가족을 돌보지 않네 그런 소리를 해대니 걔가 점점 변해버린 거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그래서 이혼 상담받고 너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도 사실은 민지가 시킨 거다. 어차피 너는 돈 많으니 이 기회에 더 뜯어내라고. 그때 걔가 귀신에 홀렸는지 그 말을 들었던 걔지. 나중에 자기가 아프고 나서야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거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서연아, 내가 그놈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다만 그놈이 처음부터 너를 상처 주려 했던 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나갔다. 그의 굽은 등을 보며 나는 문득 지난 1년간 일어난 일들이 모두에게 재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겨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 뿐이다. 시아,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앉아 손에 든 통장을 바라보았다. 1억 2천만 원 마침내 돌려받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돈이 시아버지의 고향집과 바꾼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그의 뿌리이자 그의 집이었다. 나에게 이 돈을 갚기 위해 그는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밖에서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서연아, 그녀는 나를 보고 멍하니 있었다. 어머님, 나는 예전처럼 그녀를 불렀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녀가 울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다 지난 일인걸요. 민준이는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다. 아직 저 안에 있다. 의사 말로는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나는 침묵했다. 서연아, 너 들어가서 걔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딱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방호복을 입고 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김민주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온갖 관들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준 씨, 나는 침대 옆에 서서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그는 반응이 없었다. 당신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난 세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비록 나중에 당신이 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냥 가족애가 너무 강했고 너무 쉽게 남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됐고 우리도 이혼했으니 모든 게 끝났어요. 나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말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나왔다. 중환자실을 나오자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서연아,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통장을 건넸다.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시고 민준 씨 치료비로 쓰세요. 안 된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밀어냈다. 이건 우리가 너한테 빚진 돈이야. 반드시 갚아야 해.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돈, 저 안 받을래요. 왜? 저는 이미 다 내려놨으니까요. 나는 말했다. 지난 1년, 저는 아주 잘 지냈어요. 가게 장사도 잘 되고요. 저는 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르잖아요. 민준 씨 치료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그냥 제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그래도 민준 씨랑 저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너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저 이제 가볼게요. 나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너 행복해야 한다. 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몸조리 잘하세요. 병원을 나오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1억 2천만 원,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내려놓았다. 내가 그 돈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내려놓아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수산, 3년 후 나의 베이킹 스튜디오는 3호점까지 냈다. 장사는 꽤 잘 됐고 나는 마음이 맞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삶은 충실하고 즐거웠다. 어느 날 내가 새로 연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서연아, 너 그거 알아? 김민준 깨어났대. 내 손에 들려있던 도구가 멈칫했다. 언제? 사흘 전에 수진이가 말했다. 듣자 하니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네가 잘 지내냐고 물어본 거였대. 나는 침묵했다. 서연아, 너 한번 가보지 않을래?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 안 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야. 그것도 그렇네. 수진이가 말했다. 참, 지금은 걸을 수도 있대. 그런데 후유증이 남아서 오른손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 의사 말로는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민지, 잡혔대.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그 1억 2천만 원은 다 써버렸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대. 인과응보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게, 인과응보지. 수진이가 감탄했다. 땅추 타대 자된이다. 인잘 어텐 조사 뽀잉 다대. 됐어. 그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이 새로 나온 케이크 맛 좀 봐줄래? 어떤지. 좋지. 수진이는 금세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나는 많은 것을 겪었다. 속고 상처받았던 바보 같은 여자에서 지금의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나로 변했다. 나는 나만의 가게를 열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년 전에 쓴 일기를 펼쳤다. 오늘 나는 김민준과 이혼했다. 슬플 줄 알았다. 후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저 홀가분하고 해방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드디어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 이 일기를 보며 나는 웃었다. 그래, 내 인생은 드디어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살 필요도 없고,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다. 나는 그냥 나, 평범한 여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다. 이런 인생이 정말 좋다. 창밖의 별이 아주 밝았다. 나는 밤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나와 같은 모든 여자들이 용감하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다 주었다. 나는 웃었다. 아주 달콤하게.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